그 애를 당장 치워. 늙은 남자의 싸늘한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빗소리가 거세게 창문을 두드립니다. 젖은 담요 속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작게 새어나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병든 아이는 한씨 집안에 필요 없어. 순간 화면 전환. 34년 뒤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던 윤지아가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눈앞의 여자를 본 순간 숨이 멎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 재벌 손녀 한서윤이 떨리는 눈으로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겼죠? 그 순간 늙은 여인 정희가 약봉투를 떨어뜨립니다. 설마, 떨리는 눈동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터져나온 한마디. 그 애가 살아 있었구나. 잠시 정적. 도진이 DNA 결과지를 들고 충격에 굳어버립니다. 두 분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눈물이 고인 지아의 목소리. 나는 왜 버려졌는데요? 과연 34년 전 그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 아이는 재벌가 손녀가 되었고, 왜 또 다른 아이는 버려진 채 살아야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켜주세요. 휠체어 지나갑니다. 새벽 병원 복도에 여자의 숨소리가 먼저 번졌습니다. 바퀴 하나가 조금 삐걱거릴 때마다 고요하던 복도 바닥 위로 마른 쇳소리가 얇게 긁혔습니다. 윤지아는 양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손잡이 고무는 닳아서 미끈거렸고 손바닥 안쪽에는 하루 종일 밀고 당기며 생긴 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검사실 거의 다 왔어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은 대답 대신 낮게 기침했습니다. 마른 등뼈가 환자복 안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그 등을 바라보다가 자기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무릎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요. 감기 들면 더 힘들어요. 노인은 힘없는 손으로 목도리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가씨는 안 춥나? 저는 괜찮아요. 맨날 뛰어다녀서 더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밤샘 근무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이불 냄새, 식은 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컵라면 국물을 버리고 간 탓인지 희미한 파 냄새도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원 새벽 복도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낮에는 사람 소리로 북적이던 곳도 새벽이 되면 참 이상하게 변합니다. 환자들의 숨소리, 보호자들의 한숨, 간호사들의 낮은 발걸음만 남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사람 사는 일이 얼마나 무겁고도 쓸쓸한지 괜히 가슴 한가운데가 저릿해집니다. 그 시각 복도 끝 VIP 병동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오늘 검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사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서윤은 짧게 대답하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어딘가 칼날 같은 긴장이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고급 숄이 걸쳐져 있었고 손목에는 얇은 시계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윤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파도 아픈 티를 내지 않고 외로워도 외로운 티를 내지 않고 무너지고 싶어도 등어리를 곧게 세우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름표를 모두 가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하루는 늘 텅 빈 방 같았습니다. 차는 준비됐나요? 뒤따르던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입니다. 서윤은 대답 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기익기익. 새벽의 병원 복도에서는 작은 소리 하나도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오던 여자도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거리는 겨우 몇 걸음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희게 쏟아졌고 차가운 빛은 두 여자의 얼굴 위에 똑같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아의 손가락도 휠체어 손잡이 위에서 굳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 콧날, 입술선,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래된 거울 하나가 세월을 다르게 살아낸 두 사람을 마주 세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아의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잔머리는 땀에 젖어 관자놀이에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앞코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면 서윤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돈되어 있었고 코트 자락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만큼은 같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두 개의 삶으로 갈라져 선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떨렸습니다. 지아는 멍한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저를 아세요? 그 말에 지아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마저 이상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도 당황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아의 얼굴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지아도 쉽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면 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을 밖으로 꺼내놓은 것처럼 혹은 잃어버린 시간을 사람 모양으로 세워놓은 것처럼 두 사람은 지나치게 같았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인이 신음했습니다. 아가씨, 나 좀 추워. 지아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몸을 움찔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지아는 다시 휠체어를 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잠시 턱에 걸렸습니다. 지아가 몸을 숙여 바퀴를 빼내는 순간 서윤의 시선이 지아의 손목에 닿았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 아주 작은 점 하나.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점은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늘 말하던 점이었습니다. 복점이라고
귀한 사람이 될 점이라고 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에게도 있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 손목. 지아는 반사적으로 손목을 감췄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몸에 밴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 쳐다보면 먼저 움츠러드는 습관, 누가 부르면 먼저 죄송하다고 말할 준비를 하는 습관, 자기 것을 드러내기보다 숨기는 습관이었습니다. 왜요? 서윤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점 원래 있었나요? 지아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끝은 담담했지만 지아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였습니다. 낯선 부잣집 여자가 새벽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붙잡고 손목에 점을 묻는 상황은 이상했습니다. 아니, 불편했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이사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서윤은 듣지 못한 사람처럼 지아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건 왜 물으시는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윤지아요. 그 이름이 복도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서윤의 가슴 어딘가가 알 수 없이 조여왔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먼 기억 속에서 누군가 한번 부른 적 있는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윤지아. 서윤이 작게 따라 말했습니다. 지아는 그 목소리에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아 씨, 검사실 대기 밀렸어요. 빨리 이동해 주세요. 지아는 고개를 돌려 대답했습니다. 네, 갑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한데 저 일해야 해서요. 그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선, 당신은 저쪽 세계 사람이고 나는 이쪽 복도에서 휠체어를 미는 사람이라는 선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선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지아는 휠체어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서윤의 숄 끝이 지아의 낡은 가디건 소매에 살짝 닿았습니다. 고급 원단의 부드러움과 낡은 니트의 거친 촉감이 아주 짧게 맞닿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윤은 알 수 없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독약 냄새, 땀 냄새, 오래된 세탁 비누 냄새,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 할머니 방 장롱 속에서 맡았던 마른 햇볕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서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아는 휠체어를 밀며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아 보였지만 이상하게 단단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얼굴을 가진 여자가 자신이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몸짓으로 새벽병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기대를 등에 지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운명은 참 잔인하게도 그렇게 다른 길을 걷던 사람들을 어느 날 한 복도에서 마주 세웁니다.
서윤은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 직원인가요? 비서가 당황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병 보조나 보호자 도우미 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찾아봐요. 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여자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병원에 왜 있는지 전부 알아봐요.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사님, 혹시 아는 분이십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왼쪽 손목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희미한 형광등 아래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점이 무서웠습니다. 그 무렵 복도 반대편 작은 대기 공간에서는 한 여인이 약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지아를 기다리기 위해 잠시 나온 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듬성듬성 피어 있었습니다. 얇은 카디건 밖으로 드러난 손목은 바람만 불어도 꺾일 듯 가늘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서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약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작은 약들이 병원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는 이상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딱, 딱, 딱. 마치 묻어두었던 세월이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벽을 짚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눈앞의 여자는 지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지아보다 더 낯설고 더 익숙했습니다. 오래전 한 번 품에 안아보았던 아기의 얼굴이 세월을 지나 어른이 되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의 흐린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잊습니다. 어제 먹은 반찬도 잊고 방금 놓아둔 안경도 잊고 전화를 왜 걸었는지도 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은 이상하게도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박힌 가시처럼 세월이 지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희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병원 뒤편 쓰레기장 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생명을 두고 달아나던 밤이었습니다. 젖은 담요 속에서 갓난아기가 파랗게 질린 입술로 울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기억을 평생 묻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떠올리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는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아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죄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죄가 눈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혜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멀리서 맞닿았습니다. 정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눈빛을 본 서윤도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여인은 자신을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너무 오래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약도 줍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서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급하게 걸었습니다. 굽은 등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벽을 짚은 손이 미끄러졌고 그녀는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한 걸음 더 내딛는 순간 가슴이 세게 조여왔습니다. 검사 후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숨이 목 끝에서 걸렸습니다. 비서가 놀라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사님, 안 됩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위험합니다. 서윤은 비서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멀어지는 정희의 뒷모습과 복도 끝으로 사라진 지아의 뒷모습이 그녀의 눈앞에서 겹쳤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본 것은 단순히 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어딘가에 잘못 끼워진 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감춰놓은 문이었습니다. 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반드시 열어야만 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여자, 서윤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지아도 찾고 방금 약 떨어뜨린 저 여자도 찾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요. 할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께도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서윤은 대답 대신 복도 바닥에 흩어진 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녀의 구두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 하나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알약이 이상하게도 오늘 밤의 모든 비밀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손끝으로 알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병원 바닥의 냉기가 그 작은 알약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설마. 숨이 끊어질 듯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애가 살아있었어. 서윤의 손에서 알약이 떨어졌습니다. 하얀 알약이 바닥에 부딪혀 작게 튀었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 병원 복도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애, 살아있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윤지아였을까요? 아니면 한서윤 자신이었을까요? 그날 새벽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두 얼굴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버려진 줄도 모르고 살아왔고, 한 사람은 선택받았다는 이름 아래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바라본 늙은 여인의 한마디가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비밀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비서는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태블릿 화면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화면 위에는 윤지아라는 이름과 함께 간단한 신상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병원 소속 정직원은 아니었습니다. 외부 간병 업체를 통해 들어온 단기 간병 보조였습니다. 주소지는 오래된 주택가 끝자락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가족관계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보호자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줄이 서윤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보육시설 퇴소 이력 있음.
서윤은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보육원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너무 먼 세계의 말이었습니다. 책에서나 봤고 뉴스에서나 들었고 재단 행사 때 사진을 찍기 위해 잠깐 방문했던 곳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정말 웃음인지 누군가 오라고 해서 만든 표정인지 서윤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그곳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왼쪽 손목을 만졌습니다. 손목 안쪽에 작은 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살갗 아래로 차가운 의심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확실해요?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세부 기록은 개인정보라 접근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 말고 방법을 찾아요. 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서윤의 얼굴이 사방으로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들이 모두 낯설었습니다. 조금 전 복도에서 본 윤지아의 얼굴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 위로 겹쳐졌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하지만 한쪽은 고급 코트 속에 있었고 다른 한쪽은 낡은 가디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내 이름이, 내 집이, 내 부모가 어쩌면 전부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마음속 바닥이 푹 꺼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서윤에게 병원 복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마저 낯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아는 검사실 앞 의자에 노인을 앉혀두고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수기 물은 미지근했고 종이컵은 얇아서 금방 흐물거렸습니다. 지아는 손바닥으로 컵을 감싸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새벽 내내 휠체어를 밀었고 침대 시트를 갈았고 환자 몸을 일으켜 세웠고 보호자 대신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물 좀. 노인의 목소리에 지아는 얼른 눈을 떴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노인이 컵을 들다 손을 떨자 지아는 자연스럽게 두 손으로 받쳐주었습니다. 손등 위에 닿은 노인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뼈가 튀어나온 손마디마다 긴 세월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그런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그런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투박하고 거칠어도 괜찮으니 자기 머리를 한 번쯤 쓰다듬어줄 어른의 손이 갖고 싶었습니다. 고맙네. 뭐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지아는 웃었습니다. 피곤이 턱 끝까지 내려와 있었지만 환자 앞에서는 웃는 법부터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울면 귀찮은 아이가 됐고 떼쓰면 눈치 없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일찍 웃는 법을 익혔습니다. 슬플 때도 웃고 아플 때도 웃고 배고플 때도 괜찮다고 말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본 그 여자 앞에서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서윤. 이름도 모르는 그 여자, 아니 아직 이름도 모르지만 분명히 높은 사람처럼 보이던 그 여자. 지아는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 고급쇼를 두르고 서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지아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 옆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지아 씨, 왜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 헛것봤나 봐요. 얼른 끝나면 좀 쉬어요. 얼굴이 하얘요.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7병동 어르신 목욕 보조 있어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눈으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쓰러져요. 지아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쓰러질 시간이 없어서 못 쓰러져요.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너무 오래된 가난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쉬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제일 나중에 챙깁니다. 지아에게 하루는 돈으로 계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을 쉬면 1시간치 임금이 사라졌고, 하루를 쉬면 월세가 밀렸고, 며칠을 쉬면 밥값부터 막막해졌습니다.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병원은 다시 사람 냄새로 채워졌습니다. 보호자들이 세면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고,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는 처방전을 묻는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어느 병실에서는 텔레비전 아침 뉴스 소리가 새어나왔고, 어느 병실에서는 밤새 잠을 못 잔 보호자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검사실에서 돌아온 노인을 병실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다시 덮어주고 물컵을 손 닿는 곳에 놓았습니다. 아가씨, 노인이 지아를 불렀습니다. 네, 우리 딸 같아서 그래. 지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도 살아있으면 아가씨만 할 텐데.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지아의 가슴에는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누구의 딸 같고, 누구의 며느리 같고, 누구의 손녀 같다는 말. 그럴 때마다 지아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늘 한 번쯤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이었을까?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내가 살아있으면 지금쯤 이만하겠다고, 내 생일이 되면 미역국이라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까? 지아는 노인의 이불 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따님도 어르신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까? 그럼요.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때로 거짓말도 약이 됩니다. 떠난 사람이 나를 잊지 않았을 거라는 말, 멀리 있는 자식이 마음만은 곁에 있을 거라는 말,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덜 아플 거라는 말. 지아는 그런 말들을 조심스럽게 건네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무가 끝났을 때는 아침 해가 병원 유리창 가장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직원용 탈의실 구석에서 낡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지퍼는 오래전에 고장나 옷핀으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식은 삼각김밥 하나와 구겨진 영수증들, 그리고 병원비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의의 약값과 검사비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지아는 독촉장을 접어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지아는 한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주머니. 상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윤지아 씨, 이번 달 월세 언제 줄 거예요? 저번 달도 늦었잖아요. 죄송해요. 이번 주 안으로 꼭 드릴게요. 이번 주 하면서 벌써 며칠째야. 나도 사정 있어요.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반지하라고 우습게 보는 거 아니죠? 보증금도 얼마 안 걸어놓고 이렇게 늦으면 나도 곤란해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 너머 사람은 보지 못하겠지만 몸이 먼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금요일까지 드릴게요. 꼭이요. 이번에도 안 들어오면 방 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밑은 어둡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위로 또 한 번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저 여자는 월세 독촉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 독촉장 봉투를 가방 깊숙이 숨겨본 적이 있을까?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기다리며 배고픔을 참아본 적이 있을까?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 생각할 때가 아니지. 병원 밖으로 나오자 아침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아직 매서웠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지아는 얇은 점퍼 지퍼를 목 끝까지 올렸습니다. 병원 앞 도로에는 출근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아침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갈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지아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닳아 빗물 고인 틈을 밟을 때마다 발끝이 축축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는 밤새 밖에서 잔 듯한 노인이 신문지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뒤져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유통기한이 몇 시간 지난 것이었지만 아직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 옆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거 뭐요? 저 안 먹을 거라서요. 드세요. 아가씨는? 저는 병원에서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아의 배에서는 조금 전부터 작게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삼각김밥을 쥐는 손이 너무 추워 보여서 지아는 그냥 웃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지아는 올라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유리창에는 새벽 근무를 마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혼자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금 전 복도에서 마주친 그 여자가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 서윤은 대저택의 긴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색 커트러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따뜻한 수프에서는 김이 올라왔습니다. 각 구운 빵 냄새와 고급 원두커피 향이 넓은 식당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식탁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맞은편에는 할아버지 한태식이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접히는 소리만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실제 식탁 위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병원 갔다 왔다며 태식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네. 검사 결과는 아직 자세한 건 못 들었습니다. 몸 관리 똑바로 해. 내 몸은 내 것만이 아니야.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까 걱정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프면 집안 일정과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유는 그런 말에 오래전부터 익숙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괜찮아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파도 티내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말해. 혹시 제 출생 기록 보관돼 있나요? 신문 넘기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정적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커피잔 옆에서 작은 스푼이 빛을 받았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지? 서유는 태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갑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얼굴. 그런데 방금 아주 잠깐 그 얼굴 위로 불쾌함보다 먼저 당황이 스친 것을 서유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해서요. 필요할 일이 뭐가 있어. 재단 의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가족 병력 자료도 정리해야 해서요. 태식은 서윤을 빤히 보았습니다. 그런 건 실무진 시켜. 제 자료라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태식의 손가락이 식탁 위를 2번 두드렸습니다. 쓸데없는데 관심 두지 마라. 쓸데없는 일입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너는 한씨 집안 손녀다.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단단한 벽 같았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큰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넘어갔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얼굴, 손목의 점, 약을 떨어뜨리던 늙은 여인의 눈빛, 그리고 살아있었다는 말이 이미 그녀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태식은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멈췄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 조심해라.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진 걸 노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그 말에 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가진 게 뭔데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대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 서윤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고 아버지는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윤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늘 뭔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빠진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전까지는 말입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지아 기록 더 알아봤어요? 간병업체 쪽 확인 중입니다. 다만 보육원 기록은 오래돼서 바로 열람이 어렵습니다. 어느 보육원인지 알아냈나요? 은혜 보육원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폐원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소나무들이 서 있었고 관리인이 이른 아침부터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숨막혔습니다. 윤지아 현재 위치는요? 근무 마치고 귀가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보내요. 비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직접 가시려고요? 네.
이사님 몸 상태가 주소 보내라고 했어요.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주소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그 주소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의 뒤편, 지도 위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녀의 삶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기사도 비서도 물리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익숙한 대로변을 지나자 건물들이 낮아졌고 길은 좁아졌습니다. 오래된 상가 간판들이 햇빛에 발해 있었습니다. 세탁소 앞에는 비닐에 쌓인 옷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반찬 가게에서는 멸치 볶는 냄새가 났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길바닥은 울퉁불퉁했고 담벼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겹겹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차를 멈추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구두굽이 골목 시멘트 바닥에 낯선 소리를 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윤을 힐끗 보았습니다. 이 골목에서는 너무 튀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세계에서 왔는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반지하 창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창문 안쪽에는 빨래가 빽빽하게 걸려 있었고 유리창 모서리에는 습기가 허옇게 끼어 있었습니다. 작은 창틀 위에는 금이 간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흙은 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작은 초록 잎 하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윤지아의 집이었습니다. 서윤은 계단 위에 서서 안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약 먹어야지.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보육원 출신이라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안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정희의 손에 약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작은 밥상 하나 접힌 이불, 오래된 선풍기, 벽에 걸린 낡은 달력,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방 안에는 이상하게 온기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찬밥에 물을 말아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별로 없네. 내일 장 봐올게. 정희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지아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아야. 응. 너 오늘 병원에서 누구 봤니? 지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 정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너랑 닮은 사람. 지아는 애써 웃었습니다. 엄마도 봤어? 나 진짜 헛것 본 줄 알았잖아. 정희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쇳소리가 작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엄마. 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만나지 마라. 지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그 여자 만나지 마. 절대 만나지 마라. 그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지아는 처음 보는 정희의 얼굴에 당황했습니다. 서윤도 창밖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지아가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정희는 지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앙상했고 손톱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지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지? 엄마 그 여자 알아?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어설펐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엄마,
그냥 내 말 들어. 그 여자랑 엮이면 안 된다. 창밖에 서유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집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정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혹은 자신의 집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보육원에서 데려온 거 맞지?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좁은 방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아는 오래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정희는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지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살았고 정희는 가끔 찾아와 과자와 양말을 두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지아가 성인이 된 뒤 갈 곳이 없어졌을 때 정희는 작은 방 한쪽을 내주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았어도 정희는 지아에게 유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희의 반응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 어디서 왔어?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밥 식는다. 먹자. 피하지 말고 말해줘. 먹자, 지아야. 지아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눈물이 너무 오래된 눈물처럼 보여서였습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30년 넘게 말라붙어 있던 눈물이 다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햇빛은 환했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방 안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집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나 어디서 왔어? 엄마는 알고 있지. 서유는 휴대전화를 꺼내 주치의 김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 어릴 때 의료기록 확인 가능하죠? 도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확인해 주세요. 출생 기록부터 전부요.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도진은 서윤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은 병원 기록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고 낡은 서류철들이 철제 선반에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도진은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힌 오래된 파일을 찾았습니다. 파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신생아 기본 기록 일부가 비어 있었습니다. 출생 당시 몸무게, 분만 시각, 담당 의료진 서명, 신생아 팔찌 번호, 있어야 할 칸들이 누군가 지운 것처럼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윤의 유년기 혈액형 기록과 현재 병원 시스템에 입력된 혈액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는 파일을 넘기다 낡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바랜 종이였습니다. 거기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쌍생아 관련 기록 별도 보관. 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쌍생아. 그는 다시 파일 표지를 확인했습니다. 한서윤의 공식 출생 기록 어디에도 쌍둥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 보관이라는 메모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 순간 도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도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이사님, 말씀하세요. 도진은 서류철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지 낀 기록 사이에서 30년 넘은 비밀이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생 기록이 이상합니다. 서윤의 숨소리가 굳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도진은 낮게 말했습니다. 비어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흔적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진은 마지막 문장을 아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기록 안에 쌍생아라는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지아의 얼굴이 반지하 창문 너머 들리던 정희의 목소리가 할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서윤. 그 이름 앞에 어쩌면 숨겨진 다른 이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반쪽은 지금 낡은 반지하 방에서 찬밥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쌍생아라는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김도진의 말이 끝난 뒤에도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창가 앞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넓은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난로 위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심장을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선생님, 겨우 입을 연 서윤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 기록, 다른 사람은 봤습니까? 아직은 저만 봤습니다. 파일 가져올 수 있나요? 도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외부 반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지운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도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 기록을 봤지만 이렇게 이상한 기록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부러 뜯어낸 흔적, 덧붙여진 종이, 바뀐 서명 날짜. 누군가 오래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감추려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이사님, 네. 혹시 가족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식탁 끝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몸은 내 것만이 아니라던 목소리, 이상한 사람들 조심하라던 말, 쓸데없는데 관심 두지 말라던 눈빛,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서윤은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녀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계단, 생일마다 사진 찍던 정원, 할머니가 직접 골라줬다던 방 커튼까지 전부 누군가 만들어 놓은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믿고 살아온 것이 흔들릴 때 가장 무너집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무서운 건 자기 인생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시각 반지하 방 안은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낡은 보일러는 덜덜거리며 겨우 열기를 뿜고 있었고 벽지 귀퉁이에는 곰팡이가 검게 번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작은 밥상을 치운 뒤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본 사람 진짜 알아? 정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손등 위 핏줄이 얇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 손은 참 이상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손등에 남습니다. 누굴 업어 키웠는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까지 다 드러납니다. 정희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몰라. 근데 왜 무섭다고 했어?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랬다. 엄마. 지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나의 아니야. 정희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 다시 만나지 마라. 왜? 그냥 만나지 마. 이유를 말해줘야지. 정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에 자꾸 오래전 기억이 어른거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병원 뒤편 쓰레기장 옆 골목은 흙탕물로 질척거렸고 검은 비닐봉지가 바람에 굴러다녔습니다. 젖은 종이 상자 사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작은 아기였습니다. 새하얀 담요에 감싸인 채 버려져 있던 아기. 너무 추워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날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안아들던 순간의 무게, 젖은 담요 냄새, 작게 떨리던 숨소리까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팔목에 채워져 있던 이름표도 기억했습니다. 안. 그 글자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아가 다시 부르자 정희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는데?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아 얼굴을 만졌습니다. 지아야. 응. 너 어디 아프면 안 된다. 갑자기 그건 왜? 아프지 마라. 그 말은 이상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지아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나는 튼튼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안쪽이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요즘 들어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가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병원비가 무서워 검사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죽은 줄 알았는데. 지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정희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누가 죽어? 잘못 말했다. 엄마. 지아는 정희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정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아는 답답했지만 더 몰아붙이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늙은 사람의 눈물은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평생 참다가 겨우 새어나온 것 같아서입니다. 한편 도지는 병원 기록 보관실에서 밤늦게까지 파일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날릴 때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는 장갑까지 끼고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출산 기록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산부인과 특수병동 기록. 도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가장자리는 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장이 통째로 뜯겨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가 일부러 가져갔네. 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순간 낡은 서류 사이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조무사들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서 있는 여자를 본 순간 도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사람, 사진 속에는 윤정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누군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빛발에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품에 안긴 아기 팔목에는 작은 이름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지는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한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 도진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도진이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병원 행정실장이었습니다. 아, 예전 기록 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실장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 자료는 아무나 보는 거 아닙니다. 한 이사님 요청이라. 행정실장은 도진 손에 들린 사진을 보더니 재빨리 빼앗았습니다. 이런 건 왜 찾는 겁니까? 도진은 그 반응이 더 수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실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마세요, 김 선생. 그 말은 진짜 뭔가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행정실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한 회장님 관련 일입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병원 안에서 한태식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환자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건물 절반을 세운 후원자였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정실장은 사진을 서류철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일은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누굴 위한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전부를 위한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행정실장은 돌아섰습니다. 도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생 기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30년 넘게 필사적으로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윤은 혼자 차를 몰아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직접 윤지아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왜인지 몰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닮은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삶과 연결된 사람인지. 병원 야간 출입구 앞에는 찬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지아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간 간병을 마친 뒤였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지나가던 할머니 환자가 손을 흔들자 또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서윤 가슴이 이상하게 아렸습니다. 자신은 평생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해 웃는 얼굴, 누군가 외롭지 않게 하려고 건네는 미소, 그런 건 돈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지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사이로 서로의 숨이 희미하게 섞였습니다.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또 보네요. 서윤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만난 적 없어요? 지아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사님 같은 사람이랑 어디서 만나요? 왜 자꾸 선 긋습니까? 선이 원래 있는 거니까요. 그 말이 끝난 순간 병원 입구 안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아를 뒤로 감췄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정희는 서윤 얼굴을 보며 새하얗게 질린 입술로 말했습니다. 당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진짜 살아있었구나. 그 순간 서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가 방금 누구를 보고 한 말이었을까요? 윤지아였을까요? 아니면 한서윤 자신이었을까요? 진짜 살아있었구나. 정희의 그 한마디가 병원 출입구 앞 차가운 공기 속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아는 정희의 팔을 붙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윤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지아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왜 같은지, 왜 병원 기록에 쌍생아라는 단어가 남아 있었는지, 왜 한태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모두가 입을 닫는지, 그 어두운 대답의 일부를 정희는 품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정희는 지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전 비 오는 밤 젖은 담요 속 아이를 안았던 그때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아니다. 들어가자. 아무 말 아니긴 뭐가 아무 말이야. 방금 뭐라고 했잖아.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자. 제발 가자. 서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정희는 그 소리에 흠칫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지아의 목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같은 손목의 점. 세상은 때때로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눈앞에 세워놓습니다. 정희에게 지금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저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늙은 눈가의 주름 사이로 눈물이 길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방금 분명히 살아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살아있었다는 뜻입니까? 지아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이사님. 처음으로 지아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서윤은 지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이상한 감각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환한 눈빛마저 닮아 있었습니다. 지아가 턱을 살짝 드는 버릇, 서윤이 감정을 누를 때 입술 안쪽을 깨무는 습관, 둘은 서로를 보며 자기 자신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뭐요? 왜 당신과 제가 같은 얼굴인지요? 지아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요. 손목 점까지 같은 사람도요? 지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왼쪽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윤도 조용히 자기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손목 안쪽에 같은 자리의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그걸 보자마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된다. 그 말은 거의 신음 같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멈춰야 한다. 지아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가 안 되는데? 엄마, 나한테 말해. 나 대체 누구야? 그 질문은 너무 오래 참아온 질문이었습니다. 보육원 운동장 끝에서 혼자 생일 케이크 그림을 그리던 아이가 묻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누구도 꽃다발을 들고 오지 않았던 그날 교문 밖을 끝까지 바라보던 소녀가 삼켰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이인지,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는지, 누군가 나를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버린 건지, 그 질문이 이제 지아의 목구멍을 뚫고 나왔습니다. 정희는 무너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지아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희는 지아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 지켰다. 뭘 못 지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감했으면. 엄마. 그때 도진이 병원 안쪽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보고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아는 혼란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정희는 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여기서 이야기할 일이 아닙니다. 도진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망설였지만 정희가 거의 서 있지 못하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병원 한쪽의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벽, 작은 원형 테이블, 식어버린 보리차 냄새, 환자 보호자들이 앉았다 간 낡은 의자. 그 안에서 세 사람의 숨소리가 무겁게 엉켰습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바로 물었습니다. 쌍생아 기록 말입니까? 지아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쌍생아? 도진은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이사님의 출생 기록에 쌍둥이 관련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지워져 있었고요. 지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랑 이분이 쌍둥이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도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거친 소리를 냈습니다. 나 보육원에서 컸어요. 부모 누군지도 모르고 컸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재벌집 딸이랑 내가 쌍둥이라고요? 드라마도 아니고 그게 말이 돼요? 서윤은 조용히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분노가 이해되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자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아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이사님한텐 손해잖아요. 그 말에 상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족일지도 모른다니 창피하겠죠. 반지하 살고 병원에서 휠체어 밀고 보육원 출신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사님이랑 같은 피일지도 모른다니 불쾌하시겠죠.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인생은 누가 설명해 주는데요? 난 왜 거기 있었는데요? 난 왜 버려졌는데요? 이사님은 그 집에서 자라고 나는 왜 아무도 없는 보육원에서 자랐는데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도, 도진도, 정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지아에게는 더 큰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난해서만 서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이유조차 모를 때 더 서럽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평생 벌을 받듯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은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한다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야. 지아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지.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알지는 못했다. 그래도 뭔가는 알았잖아. 정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다. 병원 뒤편에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담요가 다 젖어 있었고 내 입술이 파랬다. 팔목에 이름표가 있었는데 찢어져서 한 글자밖에 안 남아 있었다. 그 글자가 뭐였는데? 정희는 서윤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지아를 보았습니다. 지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정희는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무서웠다.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아서, 누구 아이인지 알 것 같아서, 그런데 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보육원에 맡겼다. 멀리서라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아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살려야 한다고요? 그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그럼 나는 처음부터 죽을 뻔한 애였어요? 정희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럼 뭔데? 미안하다. 또 미안하대. 지아는 웃었습니다. 웃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 말만 들었어요. 보육원 선생님도 미안하다. 후원 끊겼다고 미안하다. 졸업하면 나가야 해서 미안하다. 세상 사람들 다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해요.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말 안 해줘요. 서윤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지아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버림받은 아이의 울음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도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진에게 향했습니다. DNA 검사입니다. 그 말에 정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정희는 두 손을 떨며 움켜쥐었습니다. 그걸 하면 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대신 물었습니다. 한태식 회장입니까? 정희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답은 충분했습니다. 지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태식? 그 이름은 지아에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걸린 후원자 명패, 뉴스에 나오는 대기업 회장, 사람들이 고개 숙여 말하던 이름.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서윤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뭘 했습니까? 정희는 입술을 닫았습니다. 말 못합니다. 왜요? 그분은 사람 인생을 지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상담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두 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싫어요. 서윤이 지아를 보았습니다. 무섭습니까? 네, 무서워요. 지아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고 나와도 무섭고 맞다고 나와도 무서워요. 아니면 나는 또 바보가 되는 거고 맞으면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지잖아요. 누군가는 나를 버렸다는 뜻이니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서윤이 자기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도진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우리 둘의 인생을 이렇게 갈라놓았는지요. 지아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지금 처음으로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재벌집 여자가 아니라 자신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아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기 머리카락 하나를 뽑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지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도지는 두 사람의 검체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작은 봉투 2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 여자의 지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외로움, 한 사람의 버려짐, 한 늙은 여인의 죄책감, 그리고 한 집안이 덮어온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아는 병원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환자 식판을 나르고 밤마다 정의의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서윤이 떠올랐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딸이냐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따끔했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넘기다가도 지아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하지만 노인의 무릎에 목도리를 덮어주던 손, 자신과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온 날, 도지는 두 사람을 다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정희도 함께 왔습니다. 상담실 안은 지난번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 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윤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아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두 분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아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사람을 울리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서윤 역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답이 드디어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가 천천히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진짜였네. 정희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진짜 버려진 거였네. 서윤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서윤과 지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버리라고 한 건. 지아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태식 회장이었어. 한태식 회장이었어. 정희의 말이 끝나는 순간 지아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는 눈물조차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상처는 사람을 멍하게 만듭니다. 살아오며 수없이 상상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버렸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너무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으로, 누군가의 판단으로. 지아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왜? 정희는 눈을 감은 채 울었습니다. 너희 둘 중 하나이가 심장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다. 회장은 병든 아이는 필요 없다고 했다. 상담실 안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누려온 모든 것이 누군가 버려진 데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지아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쓰레기장에 버려졌구나. 정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지아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아의 눈물이 끝내 터졌습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릴 만큼 필요 없는 애였네. 그 말에 서윤도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위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살아남은 아이였고 지아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같은 얼굴로 태어났지만 누군가는 대저택에서, 누군가는 보육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도 메울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기억, 사랑받지 못했다는 마음은 평생 사람 가슴에 남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괜찮은 척 웃으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자기 상처를 모르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때 도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은 검사 결과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유전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 빗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도진은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분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서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지아는 멍한 얼굴로 자기 가슴을 바라보았습니다. 버려진 이유조차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지금도 두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상담실 문 밖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식이었습니다.
늙은 회장의 굳은 얼굴 위로 처음 보는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34년 전 사라졌어야 했던 신생아 기록 원본이 들려 있었습니다.